안녕하십니까. 책 읽어주는 경상도 아재입니다. 오늘은 책 읽기 전에 눈에 띄는 신문 기사가 있어서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5월 21일자 신문 기사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사율 최대 50%에 달하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전 세계에 공포가 번지고 있다. 감염 의심 사례와 사망자 숫자가 가파르게 늘어나자 각국은 국경 통제에 나섰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사실상 팬데믹 수준의 국제 공조를 촉구하고 있다. 제가 지난주에 로빈 쿡의 바이러스라는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그 책이 에볼라 바이러스를 주제로 한 책입니다. 그 책이 1994년도 초판 인쇄가 되었으니까 30년이 훨씬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책이죠. 그런데 오늘날 또다시 에볼라 바이러스가 유행이 되었다고 하니까 사실 황당하기도 하고 조금은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했던 것처럼 주변 환경을 청결히 하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운동 열심히 해서 체력을 우리가 증진시킨다면 어떠한 바이러스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프랑스 작가 베아트리스 소뱅의 시련이란 책입니다. 이 책 또한 1991년도 출판된 책이라서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너무 재밌게 본 책이기도 하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인도로 가는 길. 혼자다. 혼자란 것은 환희와 같은 뜻을 품고 있다.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 느낄 수 있는 나 자신과의 완벽한 일치. 태어나서 처음으로 혼자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것이 기쁘다. 나는 길을 떠났다. 우선은 히치하이크가 아니라 비행기다. 잊을 수 없었던 이스탄불을 다시 본다. 내 티켓은 파리, 런던, 이스탄불을 거쳐 지나가도록 되어 있다. 이스탄불에서부터 나는 별다른 계획 없이 지도 한 장만 달랑 들고서 인도로 향할 것이다. 그 마법의 힘을 빌어. 나는 할머니한테 인사하러 로미에 들리지 않을 것이다. 할머니의 말은 모든 일을 망쳐놓는다. 할머니에게는 나중에 여행지에서 엽서 몇 장 보내드리면 된다. 가끔 편지도 쓰고. 할머니는 나의 내적인 상관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할머니도 나를 다시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할머니가 평안하기 위해선 나를 멀리해야 한다. 그러한 격리가 할머니를 괴롭히고 나를 죄의식에 빠져들게 하더라도 첫 야간 비행의 매력에 사로잡힌다. 잘 손질된 자그마한 평원. 갑자기 하늘과 땅 사이에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는 길이 열린다. 갈 수 있는 모든 나라를 향해. 그 비행 중에 뱅상이란 존재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다. 이제는 그 허약한 인간의 얼굴도 목소리도 내 살갗에 와닿는 손길도 생각나지 않는다. 출발 전에 한바탕 다툰 일도
런던에서 비행기를 갈아탈 때 이미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렸다. 나와 남들 사이에 벽을 둘 것, 나를 기만한 사람들을 있게 해주는 신비한 유리벽, 그 뛰어넘을 수 없는 두꺼운 유리벽 뒤에서 살 것.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이스탄불은 훨씬 더 아름답다. 나는 나를 사로잡았던 바로 그곳을 다시 본다. 하지만 전보다는 훨씬 더 유쾌하다. 더 새롭고. 전에는 애니가 있어서 짐스러웠다. 보스포러스 해협의 아름다움을 바라지도 않고 느낄 줄도 모르는 그녀가 나에겐 방해가 됐다. 톡카피의 화려함, 로티의 작은 카페에서 보내는 긴긴 밤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녀가 나는 독실한 척하는 신자들이 모여드는 장터 근처의 한 호텔에 묵는다. 입술이 두꺼운 뚱뚱한 호텔 지배인이 나에게 조용히 하라고 이른다. 이스탄불을 떠날 시간이다. 나는 아침 일찍 버스 정거장으로 간다. 나는 이리 구르고 저리 흔들면서 도시로 향한다. 나는 터키에 빠져든다. 2주 만에 이란에 도착한다. 마을에서 마을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조차 모르면서 이리저리 찾아 헤매는 동안 나는 참을성을 배운다. 시간을 배운다. 시간의 느림을, 시간의 장애를, 시간의 선물을 배운다. 내가 버스에 오르면 승객들의 호기심이 발동한다. 나는 여인네들 곁에 앉아서 그들의 나지막한 웃음과 내 손을 스치는 그들의 갑작스런 손짓을 참아낸다. 그들은 내 옷을 만져보고 싶은 것이다. 내 가방에 무엇이 들었는지도 알고 싶고. 어느 날 새벽 이란 국경에 다다른다. 1977년이다. 샤가 큰 불행을 당하기 직전이다. 여기서 샤는 페르시아 왕의 존칭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이 나라가 지옥으로 바뀌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지만 치근덕거리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내가 입은 남자 셔츠와 천 바지는 너무 길고 크다. 나는 큼직한 면 스카프로 내 머리털을 감춘다. 셔츠 소매는 내 손목을 가리고도 남아서 손을 반쯤 덮는다. 나는 행군용 장화를 신는다. 흰 가죽으로 된 밑창이 발목까지 올라온다. 걷고 또 걸어 세상 끝까지 가자. 그곳에선 모든 짐들을 벗어버릴 수 있다. 가방도, 옷가지도, 여권도, 몇 푼의 돈도, 그리고 어떤 형태의 구속도, 과거도 다 벗어버리자. 테헤란, 늘어가는 불쾌감. 이스탄불과는 달리 복잡하고 얼룩덜룩한 테헤란은 고약한 동네다. 견뎌내기 힘들 만큼 뜨거운 햇볕 아래 놓인 소음기, 귀가 멍할 정도로 빵빵거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 엉막으로 운전되는 고물 자동차들의 무리, 정신없이 달려대는 무리, 위태위태하다. 나는 한순간도 경계를 게을르지 않는다. 남자들은 나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는다. 할머니 같으면 더러운 눈길이라고 말했겠지. 가끔씩 늙은이들의 얼굴에서 증오의 빛을 발견하기도 한다. 면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얼굴들, 어디서 났는지 의심스러운 옷들, 벌써 많은 여자들이 차도르 안에 숨어 있다. 차도르는 그들의 모습을 무시무시하게 생긴 작고 검은 천막으로 바꿔버린 것이다.
여자들은 아주 빨리 앞으로 나아간다. 쫓겨서. 더러운 호텔에서 좁은 침대방을 내준다. 때가 꼬질꼬질하게 낀 침대보에서는 고약한 냄새까지 난다. 마음이 조급해진다. 내 목을 쥐고 조르는 이 음흉한 곳에서 달아나고 싶어서다. 최대한으로 빨리 이 나라를 떠나자. 그렇지 않으면 동방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11월이다. 더위는 가라앉았다. 나는 가방에서 양털 잠바를 꺼내 입었다. 밤은 춥다. 이 지역에서부터는 대화란 거의 없다. 길들은 다 지워지고 짐승의 발자취만 눈에 띈다. 휘발유 펌프도 좀처럼 보기 힘든 데다가 그나마 있는 것들도 너무나 볼품없다. 조용한 시골 사람들. 나는 어느 자갈밭에서 짐승 대신 쟁기에 매여져 있는 어린 계집아이를 본다. 그 아이는 고직스럽게 밭고랑을 내고 있다. 나는 국경을 지나서 처음 나타나는 도시 헤라트에 다다른다. 충격적이다. 마치 중세로 넘어온 것 같다. 몇 세기 전에나 볼 수 있었을 옷차림을 하고서 새끼줄로 나무에 매달아 놓은 이상한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며 빈둥거리고 있는 남자들. 그들은 여자들이 수고하는 동안에도 몇 시간씩 그러고 앉아 있다. 풀 한 폭이 없는 풍경, 지푸른 하늘, 흙은 없고 자갈만 있는 땅. 그래도 사람들은 그 자갈 사이에서 살 길을 찾아내야 한다. 버스 한 대가 내가 탄 버스와 동시에 멈춰 선다. 국경에서부터 우리를 따라온 버스다. 나는 히피들만 태우는 얼룩덜렁한 마술버스를 알고 있다. 버스에서 줄지로 내리는 히피들이 보인다. 잔뜩 취해 있는 녀석들도 있다. 술이든 뭐든 먹었겠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내가 살아온 날들이 히피들의 생활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누가 단 한 사람이라도 이해해 주려나? 길을 사랑하는 외로운 계집아이. 남자의 아름다운 살갗을 사랑하는 여자. 어떤 종류의 사슬도 달가워하지 않고 자신을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잊고 싶어하는 사람일 뿐인데 나는 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카멜레온이 되었다. 카불, 바미안, 잘라라바디. 밤이 짧아 꼭두 새벽에 잠을 깬다. 지방 특유의 아침 식사, 벌꿀과 건토벌을 넣은 요구르트 한 사발과 차 한 잔. 나는 뜨겁고 자극적인 맛과 함께 응고된 우유의 달콤한 맛을 음미한다. 나는 이 야생의 자연, 이 웅장한 자연을 사랑한다. 자기를 닮은 인간들을 품고 있는 이 자연을. 나는 곧 이 여행에 잊을 수 없는 순간에 이를 것이다. 죄송합니다. 키베르 사막, 아무도 살지 않는 땅, 전설로 이어지는 듯한 길, 강독대가 몰려온다면 어떤 버스들은 아예 사라져버린다. 되돌아오는 버스들이 있다 해도 그 안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 있을 것이다. 하루 종일 차 한 대 지나가지 않는다. 언젠가는 오겠지. 이곳의 숙명론. 경찰? 없다. 자기들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한 도둑들한테 매수당했거나 처음부터 겁에 질려먹고 달아나버렸을 경찰 말고는. 강도들은 사람을 죽이고 판다를 자르고 겁탈하고 징기스칸의 무리처럼 말을 타고 돌아다니겠지. 그래도 버스는 초만원이다. 파키스탄에 가고 싶은 사람은 이 사막을 피해갈 수도 있다. 사람들이 잡다하게 모여든다. 여자들, 아이들, 남자들, 옷구러미들.
가난한 그들은 낡은 차바퀴로 그럴듯한 그릇들을 만들고 때로는 신발까지도 만들어 쓴다. 여자들은 모두 베일을 쓰고 있다. 그들은 나를 보고 수줍음과 호기심이 뒤섞인 웃음을 짓는다. 그들 가운데서 황홀한 눈빛으로 내 두 손을 찬찬히 바라보고 있던 여자 하나가 갑자기 잔뜩 못이 박힌 자기의 손으로 내 손을 꼭 쥔다. 그녀는 내 손의 부드러움에 놀라고 경탄한다. 밭일로 거칠어진 그네들의 손은 차츰차츰 도구의 모양을 띠게 되었던 것이다. 길이 험하다. 허리가 아프다. 마음이 자꾸 불안해진다. 승객들은 저마다 먼지 투성이의 유리창 너머로 언덕과 협곡들을 살핀다. 먼지가 자욱한 곳만 봐도 말에 올라탄 살인 강도때를 떠올리게 되는 강박관념. 그럭저럭 쓸만한 총으로 무장한 승객들도 많다. 단검 정도는 안 가진 사람이 없다. 하지만 나에겐 주머니 칼도 하나 없다. 나는 언제나 맨손으로 여행하고 행동하고 사랑하고 길을 잃고 실패했다. 버스 안이 어찌나 붐비는지 차라리 지붕 위로 올라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앉아있는 게 훨씬 낫겠다 싶을 정도다. 나는 버스가 잠깐 서는 틈을 타서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차가운 버스 지붕 위로 기어오른다. 그 위에서 보는 풍경은 정말 아름답다. 기막힌 전망이다. 충족감이 나를 감싼다. 죽음이라는 것은 없다. 있다 해도 어디로 불어갈지 예측할 수 없는 바람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다. 나의 온 감각마다 깃드는 충족감, 시각, 후각, 땅구멍 하나하나가 가벼운 바람 소리를 느낀다. 강렬한 햇빛이 산과 협곡과 길 위의 돌멩이들을 빨아들인다. 그래, 길 위의 동맹이들조차 아름답다. 이 사막 안에서 나의 열곽은 절정에 이른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리게 되는 기도와 같은 말들. 인생을 향한 탄원이라도 할 수 있을까? 인생. 내가 인생에서 바라는 것은 없다. 인생이 아무런 대가 없이 베풀어주는 이런 아름다움 말고는 약물도 남자의 육체도 정신없이 흔들리는 이 낡은 버스 지붕 위에서 혼자서 가난하게 느끼는 완전한 열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죽고 싶을 만큼 행복하다. 나의 불투명한 보호막 뒤에 숨은 채로 그 위에서 행복은 독수리처럼 맹렬하게 나에게로 몰려온다. 전에 마술버스를 타고 인도를 여행했다는 뱅상도 이런 행복을 느꼈을까? 그 수다스러운 모임을 떠나 이 지역의 아슬아슬한 강렬함을 맛보고 싶다는 생각이라도 해봤을까? 나를 격리시키는 유리벽 뒤에서 지켜보고 있노라면 뱅상은 길섭에 놓인 돌멩이 한 개만 가치도 없는 사람 같아. 동정을 느낀다. 나는 동정심을 자극하는 남자를 혐오한다. 나는 난처하게 끼어든 그 감정들을 털어버리고 나의 충족감으로 되돌아온다. 더 멀리, 좀 더 멀고 좀 더 강렬한 곳으로. 인도, 하루만 더 있으면 아시아다. 나의 겁 없는 모험 생활은 점점 더 아슬아슬해진다. 나는 지금 파키스탄의 스와트 계곡에 있다. 북부다. 몹시 춥다. 봉우리들마다 눈으로 덮여 있다. 산, 협곡, 전나무, 냉대식물. 나는 아예 버스를 탈 때마다 지붕 위로 올라간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야릇한 행복이 더 오래 간다.
대신 나는 언제나 승객들과 떨어져 있어야 한다. 그 위에서는 나의 거대한 파노라마가 펼쳐진다. 그 위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의 무리가 나를 눈 깜짝할 새에 하늘가로 밀어올린다. 그 위에는 왕의 자리와 마법의 성과 진짜 여행이 있다. 나는 그 위에서 어려운 순간이 닥쳐올 때마다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줄 풍요로움과 기쁨을 끌어모은다. 이 세상 어느 누가 나에게서 이 시간들을 빼앗아갈 수 있을 것인가? 먹을거리가 거의 없다. 나는 우유를 탄 차 한 잔으로 끼니를 때운다. 구멍가게 앞마다 놓인 투박한 솥 안에서 차가 끓고 있다. 장사꾼들은 몇 루피를 받고 그 뜨겁고 진한 차를 국자로 떠준다. 나는 카파티도 산다. 소금을 약간 뿌린 두꺼운 밀전병 같은 음식. 그게 이 지방의 빵이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고약한 냄새가 나는 스튜를 먹기는 어쩐지 꺼름직하다. 무슨 고기인지도 모르는데 쥐? 고양이? 개? 뱀? 여행만으로도 나는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갈증을 푸는 셈이다. 여행은 모든 것을 대신한다. 나라도, 가정도, 그리고 연인도. 길. 나는 양털 담요를 샀다. 손으로 짠 갈색 줄무늬 담요다. 나는 이따금 다른 마을로 가기 위해 10km 남짓한 거리를 걷기도 한다. 혼자서. 어쩌다 달갑지 않는 만남을 갖게 될 때도 있다. 들개들 같은. 그럴 때 무서워지는 건 당연하다. 개들에 대한 끔찍한 두려움. 나는 그놈들을 쫓아버리기 위해 돌을 주워 모은다. 내 바지가랑이를 물고 늘어지는 그 볼품없는 개떼들을 쫓아버리기 위해 놈들은 거품을 물고 지저댄다. 나는 가는 곳마다 관심의 초점이 된다. 사람들은 나에게 몸짓으로 말을 건넨다. 언제 어디서나 대환영이다. 나는 많이 웃는다. 언제나 웃고 있다. 웃음은 어느 나라에서건 통용되는 여건이다. 어느 신비스러운 요정이, 어느 여행의 신이 나를 이 순간까지 보호해 주었을까? 길의 요정이여, 너는 내 발걸음마다 동행해 주는구나. 개들과 심술궂은 남자들과 은큼한 생각들과 분노를 쫓아주는 것도 너였니? 이 나라에는 어딜 가나 반짝이는 강이 있다. 이제 막 녹기 시작한 강물. 씻으라는 할머니의 잔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다. 나는 가방에 수건과 비누를 넣어가지고 마을을 빠져나온다. 아무도 없는 곳. 나는 팬티 한 장만 걸치고서 추위를 떤다. 빨리. 나는 얼음처럼 차가운 물속에 풍덩 뛰어든다. 나는 너무도 추운 나머지 고통에 찬 소리를 지른다. 그러면서도 나는 몸과 머리털에 비누질을 한다. 온몸이 심하게 떨린다. 다행히도 그 위에는 황금처럼 눈부신 태양이 있다. 나는 이빨을 부딪히며 재채기를 한다. 나는 그 얼음 구덩이에서 빠져나온다. 상쾌한 느낌이 살갗을 파고든다. 얼음 목욕 뒤에 쪼이는 햇볕, 더해가는 충족감, 점점 회복되는 기운. 나는 이제 어떤 불편한 상황과도 맞설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마을을 향해 달려간다. 뜨거운 차를 향해, 따뜻한 팬케이크를 향해. 발목을 삐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어딜 가나 길과 자갈 뿐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